자료집에 의하면 그 다음에 기시기 후니카즈미 교수님의 토론인데 좀 하시겠습니까? はい、よろしいですか。私は、日本から来たんですけど、残念ながら、まず柳の専門家ではありません。マークさん。 申し訳ないんですけど、あまりはっきり申し上げて柳のことをそんなによく知っ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그렇게 자세하게 야나기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で、ここに来る前に少し勉強をしてきました。 여기 오기 전에 조금 공부를 하셨다고 하네요. それで先ほどから皆さん方がおっしゃっている柳が一体民画という概念をどういうものに適用した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実はイメージをスライドを持ってきたんですが、これ映しさせてもらってよろしいですか。つまりエマだとか大勢だとか泥絵といったものがどういうものかというのをここでご覧いただくのが一番いいと思うんですが。 여러분들이 이제 야나기가 말하고 있는 민화, 그러니까 어떤 그림들을 야나기가 민화라고 정의하고 있는지 실제 그 그림들을 소개해 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가능하면 지금 컴퓨터를 이용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私は韓国語がよくわからないんですけど、ページで言いますと155ページを用紙155ページをご覧いただいたらいいと思うんですが、どなたか日本語で、パークさんは忙しいんですけど、 155페이지 도와주세요. 저기 어제 이 파일 넣어놨는데 다시 오고行きましたですね。もうじき出ます。はい。それでは少しライトを下げていただけますか。柳が民画という概念をどういうものに使ったか順番にお見せします。 야나기가 어떤 그림에 민화라는 용어를 썼는지 지금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どうぞ。大津絵です。 이 그림이 오즈에입니다. 17世紀から18世紀、19世紀まで作られましたが、今も細々と作っている人はいらっしゃいます。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그렸던 그림인데요. 지금도 조금 이걸 제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는 작습니다. 次どうぞ。これがコエマ、エマです。 이 그림이 에마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自分の願い事を書いて神様に奉納します。 자기가 기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서 그림으로 표현해서 사찰에 공헌하는 거예요. 神社に行くといっぱいかかっていますが、私たちが見るものではありません。神様が見るものです。 일본 사찰에 가시면요, 이 그림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우리가 보고 감상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이 보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はい。これが実は柳が一番最初に民画という概念を使いました泥絵です。 이 그림은 도로에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야나기가 미나라는 용어를 제일 처음으로 사용했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8世紀終わりから19世紀にかけて江戸にやってきた侍たちが江戸がどんなに素晴らしい町であるか、大きなお屋敷があるかということをふるさとに帰って説明するための絵でした。 18세기, 19세기에 주로 그려진 그림인데요. 시골에 있는 사무라이가 에도에 올라와가지고 에도가 얼마나 좋은 도시인지 그것을 지방에 돌아가서 보여주기 위해서 선물로 사갔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どうぞ。これがガラス絵です。 이 그림이 글라스 그림입니다. ガラスの裏側から絵の具をつけていって少し立体的に見えるようになってます。 글라스 뒤쪽에서 그림을 그려서 정면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이죠. はい、次どうぞ。これが奈良絵と呼ばれるもので、そうですね、もうほぼ中世に描かれたもので、中世から近世の初めにかけて作られたもので、これは物語を描いている小さな本です。今ではありません。書く人は作る人はいません。 나라에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중세에서 근세까지 그려졌던 그림으로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그림이죠. はい、これがカルタ絵です。カルタというゲームの札にいろんな絵が描いてあります。これも古いものです。 이 그림은 카르타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타투는 일본 그림이죠. 일본 그 게임이잖아요. 타투에 있는 그림도 카르타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투에 있는 그림도 미나라고 생각한 거죠, 나라입니다. はい、これが看板絵です。歌舞伎の芝居の内容を宣伝するための絵です。 이거는 간판 그림이에요. 가부키를 선전하는 간판 그림입니다. 今でも描く人がいます。 지금도 그리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はい、これがタコ絵です。タコ、空に飛ばすタコの絵です。 이 그림은 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これは今でも作られています。 이 그림은 지금도 많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これは多分牛若丸と弁慶だと思います。いいや、はい、次のです。これが羽子板という、これも子供用のおもちゃの絵ですが、これは絵というよりも、布を貼って、作ったものです。羽子板、하고이타라고 하는 놀이가 있는데요. 탁구 비슷한 그 일본 옛날에 어린이들이 하는 놀이예요. 그 놀이를 할 때 쓰는 도구인데요. 이렇게 공 던지는 식. 거기에 그려진 그림인데 주로 물감으로 그렸다기보다는 천을 약간 붙여서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これだけたくさんご覧いただいたんですが、私が今回、この韓国で見せていただいてます民画というものと少し似てるものもありますが、多分全く違うものだと思います。韓国の民画と似ているところもありますが、似ているものもありますが、民画というものはそれほどこれと似ているとは思いません。韓国で民画と呼んでいるものとそれからここに写している 한국에서 미나라고 부르고 있는 그림이랑 여기 그림이랑 일본에서 미나라고 생각하는 그림이랑 공통점도 있지만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おそらく柳の周辺で、見られていた民画というのは現在私たちが知っている民画のごく一部だというふうに私は思います。 야나기 그리고 야나기 주변에서 일컬었던 미나의 개념이랑 지금 쓰여져 있는 미나랑 조금 개념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で、これでパワーポイントはおしまいですが、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私、一つだけ申し上げたいことがあります。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시네요. それはですね、私が浮世絵を説明するときにお見せしました48ページ、49ページの図 49페이지 도식을 보았으면 하는데요. 49페이지
少しご覧ください。49ページに、図があります。で、この説明は大変なんですけれども、実は私は、ある絵画のジャンルというものは、それが一体どのような規則によって、構成されているかで決められるべきだと考えています。어떤 회화의 장르라는 것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그려지는가에 따라 그 장르는 결정된다고 하신다고 하십니다. ここに規則と書いているところに3つルールを書いておりました。 여기 코드라고 적혀 있는 곳에 가로 안에 의미, 통사, 운영론적 규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これが何を意味しているかというと、絵画のジャンルというのはどのようなモチーフをどのようなモチーフと組み合わせることによってどのような目的でそれを使うかということによって決め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意味しています。モチーフと 60페이지에 있는 도표죠. とそれからモチーフそして決められるべきだと考えています。じゃん 그리고 회화의 장르는 어떤 모티브가 그러니까 모티브와 모티브의 어떠한 관계 속에 그려짐으로 인해서 어떤 관계 속에서 그려지면서 어떤 상황에 그 그림이 쓰여지는가에 따라서 그 회화의 장르는 결정된다고 하시네요. ちょっと難しいかもしれませんが、私が一番大事だと思うのは、絵を何のために描くかという機能あるいは用途だと考えています。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을 왜 그리는가,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그리는가, 그 목적에 따라 그 회화의 장르라는 것은 결정된다고 생각하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십니다. ミハという概念は誰が作り誰が見るかということによって名前が付けられています。 誰が見るか、 はい、 誰が 作るか、国民とか民衆という、作る人とか見る人によってその概念が決められている。それは柳の、柳の場合もそうです。韓国の場合もそうです。 그러니까 미나라는 개념은 누가 고른 것인가, 누가 그거를 사용하는 것인가에 따라 그 개념이 결정되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それに対して浮世絵というのは、機能と関係があると考えています。 그래서 우키요에는 기능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시네요. 浮世絵というのは浮世というこの現世楽しい世の中についてさまざまな情報を伝達するそういう絵だというふうに考えられています。 우키요에라는 것은 浮世というのは楽しい世の中ですが、その楽しい世の中についてさまざまな情報を伝えるそういう絵だから浮世絵と呼ばれています。 우키요에라는 것은 지금 현재 즐거운 세상, 그 즐거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현세에 있는 그 가부기라든지 기생 그런 거를 현세 민중들이 즐기고 있는 모티브를 이용해서 그림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즐거운 세상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そうすると韓国の民画というのはその機能という点からどのような名前を付けるべきかということを考えてもいいかと思います。 그래서 우키요에와 같이 민화도 기능적인 면에서 그 민화의 개념을 정립학, 개념을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기능적인 면에서 민화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좋다고 하시죠. 今日その会場の入り口のところに祝賀と書いてあった花が置いてありました。 여기 입구에 보시면 축하라고 쓰여져 있는 꽃다발이 크게 있었는데요. お祝いをする祝賀という概念はこの韓国の民画を表すのに私は非常にいい概念ではないかと考えております。 여기서 축하하다의 그 개념, 형용사는 민가의 기능, 그러니까 민화의 기능을, 한국의 민화의 기능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키포인터, 키워드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네요. お祝いをするめでたさを表現するということが、韓国の民画の大きな役割だと思っているからです。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민화는 축하하다. 모든 것을 축하하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그림이고 그 장소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축하하다라는 그 기능적인 면이 되게 강한 그림이라고 생각한다고 교수님께서. もちろん余計なことかも分かりませんが、少しだけそういうこともお考えいただいたらと考えています。 조금 어렵지만 축하하다 그 개념을 민화에 있어서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민화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한다고 하십니다. すいません、突然こんなことを言いまして。 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토론자의 토론을 일단 자료집에 일과해서 순서대로 다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토론자의 그 토론 내용을 발제자 세 분이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케빈 머피 교수님께서 토론 내용을 다 숙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I'd like to begin by thanking all of my esteemed colleagues for their responses, and then I'll answer the specific questions that were posed to me one by one. 일단 저희 그 발표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각각의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여쭤보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irst, the questions posed by Yoon Yul-soo. The first question asked, you mentioned that it becomes difficult to draw the line between the work of an untrained folk artist and that of an academically trained artist whose work is an expert, and went on to ask about how I think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artists related to defining folk art and what are the standards for being considered a professional. And I would argue that it is difficult to strictly differentiate between folk and professional art, since often we consider folk artists were in fact working full-time as artists and made their income that way, and were, at least in those senses, professionals. I think we should consider, therefore, the categories of folk and professional dynamically and fluidly. 포크아트와 그다음에 전문적인 그 예술을 구분하는 거에 관한 질문을 주셨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확한 선을 긋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포크 작가로 생각하는 작가들이 실제로 그 전업가로 활동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림을 팔아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전문적인 작가하고의 차이점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라인 선을 긋는 것을 좀 더 역동적이고 유도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Secondly, regarding the point in time at which folk art emerged and when later it became popularized and commercialized, I would answer that folk art existed from the time of the first colonists' arrival in North America in the 17th century, but did not become commercial and popular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as I outlined in my talk. As regards the issue of change over time, folk art was not timeless, as it sometimes is argued to have been, but instead responded to changes in all aspects of visual culture, from elite art to popular art, popular print. 미국에서 포크아트가 나타난 시점과 그것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두 번째로 포크아트는 그 17세기 초에 그 이민자들이
개척자들이 미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상업적이거나 유명해진 것은 20세기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포크아트가 시각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화가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제 생각에는 다른 엘리트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감에 따라 시각 문화적인 모든 면모에 있어서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Third, the question concerns how immigrants from Europe have changed American folk art. Immigrants from Europe, but also from Africa and Asia, have all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American folk art. Many brought with them traditions from Europe in all media. Early 20th century collectors and curators were very interested in the work of certain immigrant groups, like the Pennsylvania Germans, who had particular identifiable styles that could be seen in their works.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유럽 이민자들이 어떠한 영향을 포크아트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 답변은 유럽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이민 온 여러 이민자들이 미국 포크아트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별히 20세기 초에 콜렉터들이나 큐레이터들의 관심을 받았던 것은 펜실베니아의 독일인들 같이 특정한 자기들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How do you expect the studies and interests of the public in folk art would proceed in the future? I answer that I hope that both scholars and members of the public will find new ways of thinking about folk art.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today should make us more interested in traditional art and should generate interest in folk artists in the past who were often international travelers.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포크아트가 앞으로 발전할 것인가 그 전망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학자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함께 이에 관하여 생각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기를 바라는데요. 특별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세계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당시에 포크아트 생산자들이 대부분 세계적인 여행자들 또는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포크 아트에 관한 그런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In response to the comments by Ganguan Shi, I would say that recently American academic art history has not demonstrated much interest in folk art, although collectors and museums continue to be interested in it. It has been a greater concern to scholars in American studies and material culture studies who are interested in the works more from an historical point of view than from an aesthetic point of view. You are certainly correct that elite art shows international exchange, but folk art illustrates cultural encounters at the level often of the working class, although it has not been widely discussed from that point of view. Regarding Korean art, from the little that I know, and I've learned much more in the past 2 days, I would say that there is a common problem of terminology. In both contexts, we are looking for a term that authentically captures what is unique about folk art without making it seem inferior to elite art and at the same time suggesting the exchange between the two. 한식 선생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미술사에서는 포크아트
최근에 미국 미술사에서는 포크아트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콜렉터나 박물관들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온 상태였고, 그다음에 포크아트가 미국의 미국 자체에 대한 미국에 대한 연구 또는 물질 문화적인 연구에서 관심이 되어 왔는데요. 이러한 연구는 보통은 이제 미술사에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미적인 관점에 집중해서 접근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역사적인 면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는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화식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엘리트적인 예술도 국제적인 교류가 있었지만은 제 생각에는 포크아트가 대부분 노동자 계층의 레벨을 그런 계층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들의 문화적 만남을 보여준다는 특별한 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관점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제가 한국 예술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어상 미국에서도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 발표를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경우 모두 똑같이 독특한 특징을 모두를 포함할 수 있는 단어를 찾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서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데요. 포크아트와 엘리트 예술 자체가 아까 전에 발표에서 들으셨듯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류 상황을 포함할 수 있는 단어를 채택하기를 희망합니다. Finally, I would like to thank Professor Chung for his thoughtful comments. I agree that this conference has shown that the interest in defining folk art was an international phenomenon of the early 20th century. I would suggest that this rise in interest had a lot to do with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despite the different rates at which it occurred worldwide. 마지막으로 저는 정병우 교수님의 제 글에 관한 제 글을 아까 전에 인용을 하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움직임이 20세기 초에 형성된 좀 국제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포크아트에 대한 논의나 지금까지 되어 왔던 이런 논의들은 근대화라는 틀 속에서 세계적으로 장소나 시간은 다르고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근대화라는 개념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박수 좀. 중요한 흥미로운 논문 두 편을 발표하셨는데 윤진영 선생님과 고윤희 선생님인데요. 우선 윤진영 선생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열수 관장님께서 사찰 소장 민화를 말씀하시면서 이 작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말씀을 하셨는데 윤건모 교수님께서는 화승이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찰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인간일 수도 있겠지만 화승일 경우라면은 훈련받은 화가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문화가 내지 직업화가 도화소 화원도 직업화가겠죠. 그래서 민간과는 조금 차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견사호 말씀을 하셨는데 윤 관장님께서 이 문양 연구에 또 굉장히 조예가 깊으셔가지고 저보다 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사자 문양이 이제 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자를 조선시대 초상화 흉배에 나오는 사자 문양 이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이 해티의 경우는 이제 해치 흉배라 그래가지고 해치라는 상상의 동물이 들어가는데 풀이 있는 경우입니다. 해태도 아마 해치하고 해태를 같은 걸로 나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풀이 있으면 그걸 해태나 해치로 봐야 되고 풀이 없이 그냥 갈기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자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만 일단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유자의 층위 분류 이건 뭐
누구라도 하게 되면 지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노력을 안 해볼, 시도를 안 해볼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개념상의 어떤 그거보다는 일단 그림을 가지고 이 양식상의 어떤 단계를 한번 나눠보고 그 단계와 좀 부합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을 한번 붙여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상중하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개념은 이제 그 화가들의 어떤 신분 문제하고 또 관련이 되는데요. 민화가 그렇게 많은데도 누가 그렸는지 화가도 한 사람 알 수 없고 또 누가 작았는지 수요자도 한 사람 알 수 없고 제가 한 가지 밝힌 것들이 이제 누가 유통을 시켰느냐 하는 걸 이제 한 가지 밝혔습니다만 이게 시간이 간다고 해서 밝혀질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화가의 문제는 아까 강관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민이냐 중산층이냐 이건 정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뭐 정말 해결을 못 볼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역사학 전공하시는 분들, 특히 경제사 하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서민이라는 용어가 어떠냐면 이건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래요. 그럼 상류층, 중산층은 어떠냐면 그것도 학술적인 용어가 아니라 그래요. 요즘 현대사회만 해도 이 중산층을 구분하려면 그렇게 통계 자료가 많은데도 이게 명확히 구분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게 참 큰 과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여수 선생님께서 그 1월 5봉도 포항미술관에 있는 1월 부상도라는 그림을 아마 신당 사당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1월 부상도는 그 전형적인 1월 5봉도 형식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이 사당에 들어갔던 1월 5봉도 중에서 이 형식과 좀 다른 좀 이례적인 이런 경우가 조금 있는지 제가 전혀 많이 보지 못한 상태라서 신당이나 사당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고요. 민간으로 전래된 것은 아직 거의 확실한 민간에서 이 5봉도를 사용했다는 건 아직 발견이 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게 주신 질문은 그 정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대로 그렇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김에 그 김영건 교수님 관화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 새로운 제안으로 굉장히 존중을 하고요. 또 이 가능성도 많이 타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궁화를 말씀드린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관청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그림을 이렇게 그림이 출입된 뭐 그런 관례가 있었다면 이건 뭐 관찰을 따져야 되겠지만 교화서가 그림을 그리는 관청이라고 해서 모든 관을 통합해서 이 관절을 붙이는 게 다른 관청들에서 동의를 할 수 있을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얼핏 드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화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저는 그 창작 민화라는 가칭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민화는 그 아까 강관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불러주면 이제 민화가 되는 거고 민화 자체는 그대로 존재한 겁니다. 그러나 야나기가 이제 좀 오류를 일으키고 또 조자영 선생님처럼 이제 1세대 선학들께서 이제 최선의 노력을 하셨지만 조금 이제 잘못 보신 부분. 그래서 그림이 잘못한 건 없죠. 그걸 이제 해석하고 명칭을 붙이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오류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그림의 어떤 실체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민화라는 실체. 그림은 움직이지 않고요. 근데 그 실체 그림을 보면은 아무래도 좀 아마추어 화가들의 어떤 아마추어한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 백성민, 민자에 가까운 걸로 이걸 좀 규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민화라는 용어를 뭐 펀치는 어떤 혼란보다도 일단은 잠정적으로 그대로 좀 더 두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민화라는 용어가 이제 너무 좀 피곤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그 용어를 현대 창작하시는 분들이 또 그대로 갖다 쓰기에는 이 용어가 또 좀 고단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창작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민화 개념을, 명칭을 또 조금 이렇게 바꿔 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뭐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건 제가 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안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명칭을 조금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은 또 어떨까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예,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희 선생님 다음에 질문해 주시죠. 사실 저에게 들어온 질문은 적합하지 않아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현수 선생님 관장님께서는 문화와 문이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하신 거 마음으로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양식이나 기법, 시대성 이런 것도 어떻게 좀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비교하면 너무나 다르죠. 문화와 문이나 그것은 그들이 추구하던 그들의 매체가 다르고 이제 그들이 추구하던 미학적인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 구체적인 것들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강과식 선생님께서는 아주 축약적으로 질문해 주시기를 문이나는 그래도 잘 그린 거고 미나는 못 그린 건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같은 자연스러움으로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또 비슷한 질문을 진지한 선생님께서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시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들어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박사논문 주제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할 때 저는 미나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그 문이나라고 하는 것들을 갖고 나가면 일본하고 중국의 뭐 특히 중국 그림 앞에서 내놓을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을 베낀 게 많고 또 미나를 꽁그를 베꼈다고 하지만 진짜 베낀 거로 보면은 미나처럼 잘 베낀 그림들이 없습니다. 가짜를 구별할 수 없게 베낀 것들이 많고 불과 얼마 전에도 제가 국립박물관에 글을 쓰면서 이 그림을 넣어주세요 했는데 비슷한 거 정말 비슷한 그림 선생님 이 그림이니까 똑같은 그림들이 그림인데 똑같아서 제가 중국 그림을 찾는 과정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걸 봤었는데요. 거기에 비하면 오히려 문화가 창의적이고 또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이나와 비교해서 수준의 차이로 논할 문제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세계 시장에 나갔을 적에는 미나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더 연구자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도 지금 너무나 선비이신 진준현 선생님과 강마시 선생님께서는 뭔가 미나는 천박하고 문이나는 좀 고상하고 더 수준이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거기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이걸로 자, 감사합니다. 자, 단상에서 발언을 하지 않으신 분이 김선희 선생님이시죠? 예, 예. 마저 발언, 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발언이라기보다는 오늘 주 발표를 들으면서 들었던 질문을 하나 해보려고 윤진영 선생님께서 실증에 입각한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저도 교시받은 바 큽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서울의 그 소화시장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요즘에 미술시장 관계를 하니까 더더욱 그 점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민화가 팔렸던 유통 그 시장이 아까 광통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쪽과 1906년에 찍혔던 그 주인섭의 사진을 통해서 종로 그쪽 위쪽에 지금으로 따지면 단성사 그쪽이 될 것 같은데 아마 그쪽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광통교 주변에 있어서 이 미술시장은 다들 주지하는 바이고 그쪽에 시장이 있었다는 건 공통적이고 또 보편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인섭의 같은 경우를 보편적인 예로 들을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주인섭의 예를 부인하려는 것이 부정이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19세기의 단편적인 기록들을 볼 때 소치실록 같은 경우에서도 안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안국동에 있던 고개죠. 운영문 넘어가는 그 언덕에
그래서 저 소치가 예전에 수십 년 전에 헌종에게 바쳤던 그림을 향전에서 샀다는 지금의 지전하고 비슷한 겁니다. 종이가게 비슷한 그런 기록이 있고 또 그 유명한 장승업이 지금의 저 세종문화회관 뒤쪽이죠. 그 당주동 당시 야주계에서 종이가게 역시 지전입니다. 거기 이제 종업원으로 있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볼 때 그 광통교 외의 시장의 여러 이제 다른 존재의 가능성 등등 그것도 이제 아마 시간 관계상 언급하지 않으시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광통교는 뭐 시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찾은 건 뭐 주인섭, 종로 3가 그거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주위에 그런 고급 공중 그림을 파는 지점이 더 있었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밝히면 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는 그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너무 확대 해석해서 제가 말씀드렸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탈리아 영사로 왔던 그 로제티라는 사람 그 책에 보면은 코레아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로 쪽에서 동점 몇 점만 주면은 그림들을 살 수 있다는 기록이 있고 또 한 기록은 한양 북쪽 동네에 가면은 병풍으로 된 특이한 그림들을 살 수 있다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추적을 하는데 아직 밝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장승업이 근무했다는 그쪽 동네하고 이 서울 북쪽이면 아마 북촌 근처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뭐 그건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이 거래했던 그 지점 확실한 어떤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30초만. 그냥 간질간질해서 좀 들었는데요. 그 견평동이라는 게 한국일보사 지금 본사 쪽하고 지금 조계사 있는 쪽이 도화원이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광통교, 가해동, 괴해동 다 양반들이 사시는 곳이었고 그 광통교 있는 그쪽에는 말씀대로 아시다시피 거기는 주인 계층, 역관이라든가 의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형성을 해가지고 그 종로 쪽으로 쭉 가면 유기전이 쫙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유기전으로 가는 그 길은 감히 다니지 못해서 그 피막골로 이렇게 다니자. 그 뒤 지금 피막골이 형성된 거죠. 그걸 껴가지고 청계천을 껴서 남산 밑에서는 선비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서울 한양 18km의 전체적인 한양이라는 것이 일반 서민들은 거의 살지 않고 그 외곽에서 한강 주변이라든가 뚝섬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고주함이 살았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43%가 양반집이 기와집이 있었다는 것은 1880년대에 이렇게 있었다는 그것을 갖다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한양가라든가 강희천의 그 한경사라든가 그리고 이구경이 그 오주연 문장 전상무의 제동적 속가평조서를 그쪽에서 봐도 그쪽 강동교에서는 지정, 분포선, 평풍전 이런 것이 형성되면서 우리 그 북에서 나왔던 모든 것들이 그 전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공급에 있어가지고 수급을 소비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거기에서 지전에서 평풍전에서 전문 한쟁이, 전문 그 미술을 전문 화가들이 이렇게 서민이지만 붙어가지고 그렇게 그걸 공급과 수급에 있어서 해결했던 역할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자의 토론 내용을 발제자가 답변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그 발제자가 답변을 하셨는지 토론자 중에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 분은 지금 한 가지 아이템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단상에서 자연스럽게 토론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빈화의 용어를 찾고 민화를 연구하자는데 마치 서울 얘기만 하고 있어. 경주 사람들은 어떻게 그림 사러 갔을까요? 그 다음에 이 그림 수요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그 작가들과 전국에 도처에 있었을 그 작가들과 그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만은 용도, 그 다음에 뭐 시기 이런 게 종합돼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얘기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지금 서울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면 이게 마치 공중회화와 민화의 이해력을 좀 구분되고 있거든요. 지방에 얼마든지 많은 그림들도 있었고 작가들도 있었단 말이죠. 감독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통영에 12공방이 있었습니다. 12공방 중에 그림 공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영 지역 민화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통영 민화라는 게 완벽하게 형성이 돼요. 제주도 민화가 완벽하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제주도 지역이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진 작가가 그 시대별로 쭉 내려오면서 연결되었을 거란 말이죠. 어떤 이런 의미에서 넓게 봤었을 때 민화의 답이 나오지 지금처럼 이렇게 하면 민화의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 동아시아 민화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도시 지역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궁중회화하고 굉장히 유사한 경향을 봅니다. 그러니까 좀 고급스러운 치아하게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또 지방에로 가면은 우리가 이제 순수하게 이제 포크 아트 또는 포크 페인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머빈 케빈 교수나 아니면 우리 그 키시 교수가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류의 그림들이 이제 그 지방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울 경험만 갖고 민화 전체를 일반화하기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 말씀하실 분 단상에. 예. 고현희 선생님의 답변에 조금 제 질문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뭐 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은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민화가 중국은 마찬가지지만은 민화보다 뭐 이렇게 훨씬 수준이 높고 뭐 이렇게 뛰어나고 예술적으로 민화에 비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민화의 문제를 풀어주신 이유가 제가 또 민화에 대한 그런 좀 스토리 깊은 있을 때 제가 민화를 좋아하고 민화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좋아 안 했으면 제가 알고 있을 듯이 민화에 대해서 내풍적인 얘기했겠습니까? 그럼 민화는 문화나 이런 것이 도저히 가지고 없는 그런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문화가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민화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문화와 민화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민화 간에는 분명히 다른 건널 수 없는 강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한번 왜 이렇게 다들 얌전 빼시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열수 관장님께서 통영을 말씀하셨는데 통영의 그 시공방이라는 것이 1850년대 32명이 하원이 활동했다는 것이 이제 기록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외에도 우리 한산도 그쪽에서 우리 이순신 장군이 1592년에 임기되는 그 당시에 이렇게 통제령에서 이렇게 지휘를 하면서 그때 기록을 보면은 분명 하원방이 이렇게 존재해가지고 자그마한 지금 50명의 정도가 이렇게 거북선의 어떤 장식이라든가 또 거기에 군에서 필요한 어떤 장식물 그리고 또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예고 제주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제주도에서 우리 최근에 나온 탐나 순력도 이 영상이 목사지만은 그쪽에서 목사지만 숙은 병마 절제사로서도 양쪽에 두 직업을 함께 갖고 있으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그 질방의 그쪽의 화원
잘 나가는 그 하원이 김남길인데 그분한테 한 장의 지도와 40장의 그 탐나 그 제주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으려고 했습니다. 지도도 그 성도 다 그랬지만은 거기에 풍물이라든가 그 생활 풍속이라든가 이 담는 것이 지금 중요한 하나의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더라도 거꾸로 추적해서 올라오더라도 관적인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거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좀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걸 직접적으로 다 한 번씩 의견을 물어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여기 청중석에서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네, 그러시죠, 그러면. 예. 이제, 간사에 계신 분들 입장을 제가 한 번씩 다 확인해보려고 하는 순간이었는데, 먼저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박물관의 박본수입니다. 오늘 정말 공부를 많이 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됐고요. 윤진영 선생님과 또 고현희 선생님 정말 훌륭한 발표 감사드리고요. 기시후미카즈 교수님뿐만 아니라 또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논의는요, 이제 핵심적으로 민화라는 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데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만 잠깐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국민학교라고 하는 말을 초등학교로 바꾼 지가 이제 꽤 돼서 익숙해졌죠. 그 다음에 조각과라고 부르던 거를 조소학과라고 붙이게 된 거, 또 동양학과를 한국학과로 개칭하는 일들, 윤범호 교수님도 이제 관여하고 계셨던 일들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개명한다는 게 사실 어렵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송창수 작가님하고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와서 민화라는 용어를 달리 바꾼다는들 뭐가 달라지겠는가라는 또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까 강관식 교수님이라든가 또 다른 교수님들이 이제 야나기 무레요시가 깔아온 체제에서 벗어나자,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민화라는 용어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게 계속 가면은 항상 이게 불리하게끔 만들어 놓거든요. 지금 윤진영 선생님도 아까 얘기했지만 결국 민화하고 궁궐화를 이렇게 교집합 차원에서 이걸 분리해버리면 이게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맹탕이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또 김용건 교수님께서도 이거 관화 민화라고 분리하자는 주장도 하셨는데요. 또 한체화라고 윤범호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이런 용어들이 다 이제 좋은 제안인데요. 저는 이제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볼 때 구계자들이 오히려 잘 보는 그런 것처럼 백금자 교수님이 데코레티브 페인팅이라고 한 부분하고, 또 아까 기시후미카즈 교수님께서 용어를 정할 때는 기능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봤을 때는요, 일단은 새로 정해질 용어가 기왕에 논의되고 있는 궁궐화 민화를 다 포괄해야 된다는 거죠. 포괄을 해야 되고요. 또 중앙과 지방을 포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능적인 것, 그림이 갖고 있는 기능적인 것에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궁궐화 민화가 갖고 있는 그 기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장식이죠, 장식. 그러니까 데코레티브 페인팅이라고 하는 장식화이고, 두 번째로는 기시 교수님께서 지적했듯이 축하하는 의미, 길상, 상징, 서상이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결국은 길상화 내지는 장식화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대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좀 그 말이 어색하면 한국 전통 장식화 내지는 한국 전통 길상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민화의 정체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하나의
대안이 나왔네요. 이 대안에 대해서 혹시 누구 의견 있으신 분? 네, 아까 그 케빈 머피 교수가 발표한 중에도 나오는데요. 미국의 그 윌리엄스 버그에 가면 데코레이티브 아트 뮤지엄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포크 아트 뮤지엄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이 데코레이티브라는 개념하고 포크라는 개념을 이렇게 또 중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식화라는 용어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데코레이티브 아트 하면은 대개는 그 상류계층의 굉장히 화려하고 장식적인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장식화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하여튼 좋은 지금 제안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걸 두 개를 묶는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참고로 했고, 이것이 이제 과연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도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하여튼 외국에서는 그런 용례가 있습니다. 데코레이티브 아트, 포크 아트까지. 그러나 케빈 교수님이 그 데코레이티브 아트에 대한 그 정의, 그 미국에서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I think you're correct in saying that the two overlap. The two also have very different institutional histories, in that the study of the decorative arts began as the study of three-dimensional objects, things like furniture and ceramics and so on. Whereas folk art had really an entirely different development, the use of that term, although it could include things that would also be decorative arts. And in fact, like folk art, the term decorative art is also one that's come under scrutiny and has been questioned by scholars recently who in many cases prefer material culture to the term decorative art. No, it's okay. 너무 길게 해서 저한테 죄송합니다. 정정국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데코레이티브 아트와 데코레이티브 아트와 포크 아트는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학문적으로 봤을 때 연구된 시기나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데코레이티브 아트 같은 경우는 3차원적인 물체가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연구가 되기 시작했고, 포크 아트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드렸듯이 시기가 이제 두 개 다르지만은 포크 아트가 데코레이티브 아트를 포함하기도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포크 아트와 데코레이티브 아트의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잊어버렸어요. Decorative art originally referred to particularly to elite objects. So one of the major differences was that folk art, even when it included things that were under the rubric of decorative arts as well, had an association with a kind of common culture, or with people's culture, everyday kind of culture, rather than things that would often be in a decorative arts museum, which were much more expensive, elite, imported kinds of objects, as in Williamsburg, where the Decorative Arts Gallery is full of imports from Great Britain and from the continent, from the 17th and 18th centuries. 그래서 의미상으로 봤을 때 데코레이티브 아트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엘리트 예술을 조금 더 지칭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물론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니까 포크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일반 사람의, 그다음에
매일 우리가 평상시에 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있지만 그 데코레이티브 아트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비싸고 엘리트들의 그다음에 수입된 수입 물품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정명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윌리엄스버그에 있는 데코레이티브 아트 뮤지엄에 가시면은 그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대부분 17, 18세기에 수입된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수입된 물건들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단상에 계신 분들이 치열한 논쟁을 좀 안 하시려고 신사드려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개인 그 단상에 계시기 때문에 개인별로 민화란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냥 단답형으로 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안 하십니까? 일단 윤준영 선수도 죄송하지만 여기 이제 부분적으로 의견을 발표하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계신데 이 민화라는 용어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이제 개인적 의견을 쭉 읽어오시면서 한 말씀씩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색화, 장식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 채색화로 민화를 넣게 되면은 민화 아닌 채색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민화가 들어가게 되면은 민화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장점과 특성들이 좀 희석되어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현희 선생님 발표 중에 민화라는 용어는 굉장히 가치지향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용어 안에 민화의 역사와 민화의 매력과 민화의 어떤 그 의미들이 빼곡히 들어있는데 그걸 채색, 장식 이런 쪽으로 가면 어떤 그런 의미들이 좀 흩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래서 민화의 용어 어떻게 하면 저는 당분간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왜 맞습니까? 바쁜 자리가 나오는데. 이거 오늘 장사하면 참. 그다음에 고 선생님. 저는 지금도 아까 민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만 학생들이 논문을 써가지고 민화라는 단어를 쓰면 그 단어를 못 쓰게 합니다. 민화라 불리는 그림, 민화류 그림, 이른바 민화라는 그림. 이렇게 그러니까 근대기 이전 야나기가 보았던 우리는 민화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그에 의해서 민화라고 불리게 된 그 그림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명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근대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민화라고 하는 그림들은 일단 해체시켜놓고 그 당시의 표현들과 그 당시의 가치 개념을 봐주는 게 가장 역사적으로 옳다고 보고요. 민화라는 개념을 살리고자 한다면 그거는 민화라는 개념이 나온 1950년대 이후 현대 민화라든지 그 이후에 민화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용하면서 작품을 하고 그 이전을 보완해만 이런 측면에서 저는 좀 까다롭게 그 민화라는 개념이 그냥 옛날 그림의 어떤 인물을 민화라고 통칭해서 분류하는 것은 저는 스스로도 그렇게 안 하고 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은 해체시키는 겁니다. 정근대기에 관련, 정근대기에 우리가 민화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해체시켜서 따로따로 부르는 너무나 많아요. 민화라고 부르는 것들이 그 수준도 너무 다양하고 작품의 장르도 너무 다양해서 그걸 민화로 묶어놨을 때 얘네들이 자기들을 발휘 못합니다. 그리고 해체시켜놨을 때 회화사 속에서 제대로 자기 기능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역사를 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해체시켜놓고 보아야 되고 그걸 지금 우리가 민화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가 불러왔다는 사실만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대안의 명칭은 천재였습니다. 대안이란 굳이 민화라는 용어를 사망신고하자 이 뜻이죠? 없애자는 뜻이죠? 참 가장 파워풀한 대안이 나왔습니다. 민화 용어 사용시킵시다. 여기 와 계신 민화 작가들은 다 뭐라고 그래야 돼? 민화라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작가면 되지 사실은. 그죠? 자 우리 정 교수님. 좀 이따 마지막에 먼저 마실래? 나중에 결론을 말씀하셨겠지만 저는 전행대로 민화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시대별로 뭐 이렇게 언제 끊는다든가 이런 문제 또는 지금 공룡회화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화를 용어를 쓰면서 그 적절하게 분리를 시키고 민화에 대한 용어를
잘 다듬어서 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대로 미나라고 부른다. 다만 궁중장식화나 이런 것들이 궁중장식화 같은 경우 민화에서 이제 따로 분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종교와 따로 분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넓은 의미에서 얘기하면 민화라는 용어밖에 다른 용어를 쓸 수 있는 게 지금 좋은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윤모모 선생님이 얘기한 얘기였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길상화, 장식화. 근데 이게 너무 넓기 때문에 지금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 오히려 넓은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그걸 좋은 대학이 나오지 않은 것을 왜 고치려고 노력을 하느냐. 그대로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오늘 그냥 갑시다 진짜. 이제 마저 다 의견 들은 다음에 객석으로 넘기겠습니다. 거짓말 편지 저는 아까 민화 개념을 잊자고 올인했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노자의 도덕경 논문 읽고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명과 명상명이다. 이름을 한번 정하면은 빠지는 게 많죠, 그죠? 민화라는 말을 쓰든 안 쓰든 사실 그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마지막에 금강경, 감히 제가 금강경을 인용했는데요. 열애다, 보살이다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신비하게 의상화되고 그걸로 쉽게 해결되는 것도 많지만 민화라는 말 자체가 오늘 많이 논의됐듯이 야나기에서 시작된 그게 내면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해도 그 흔적을 지우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노자 말씀드렸는데 또 한편으로 이제 조선시대 금강산이 떠오릅니다. 제일 유명한 게 금강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금강산이 불교에서 나온 용어거든요. 고려 이래로 이제 그게 금강산 산 이름이 됐는데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불교 용어를 쓰기 싫으니까 그게 무슨 불경에 나오는 금강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해서 이제 안 쓰려고 그럽니다. 무신산에서 하는 공내산이다. 또 유학자들이 또 도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을 단풍이 나는다, 뭐 화학사 이것도 뭐 고려시대 나온 거지만 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금강산을 씁니다. 아마 민화도 그렇게 원하시는 것 같은데 원하시면 해야죠. 제 일이 아닙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길상화, 장식화 굉장히 심심하죠, 그죠? 백김치 먹는 것 같은. 그게 이제 민화에 대한 어떤 그 핵심이고 민화 그론이 가지고 있는 모순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과도기적으로 그렇게 썼다가 민화도 있고 길상화 장식화도 있고 제3의 것들로 가는 게 미술사 연구용에 대해서는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화라는 것은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괄되면서도 실제로 잡기 어렵듯이 길상화 장식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장식과 재료의 측면도 굉장히 큽니다. 민화가 그죠? 굉장히 채색화, 백다선 같은 경우는 채색화라고 하자고 그러는데 너무 보통 명사가 되니까 너무 매력이 없죠, 그죠? 또 이제 장식화, 길상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니까 참 맞는 말인데 매력이 없죠.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제가 궁중학원 연구하다가 정주대 매각일을 보다가 이 책벌이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출제하면서 진짜라는 말을 씁니다. 참진짜, 진짜. 그러니까 좀 장식적이고 길상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채색화를 지칭하는 용어로 조선 후기에 공식적으로 썼던 말이 진체입니다. 단순히 채색하고는 다르게 전통 용어이기도 하고 참진자가 갖는 여러 가지
매력도 좀 있고 그렇게 하면은 궁중해와 뭐 민간해와 모든 걸 다 포괄하면서도 맥락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맥락화를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아까 기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민화 연구하시는 분들의 제일 불만 중에 하나는 사실 가장 표본적인 민화는 무속합니다. 제 생각에 데이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거의 빠지거든요. 일부 하시는 분들만 무속해 가시는 분들만 그렇지.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어쨌거나 기상화보다 너무 오픈되지 않은 그렇게 맛도 있는 게 진체가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리는 건 처음인데 그냥 그렇게 들어주십시오.